네, 거꾸로 한국사. 자, 이번 시간에는 조선 후기 탕평 정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화를 겪으며 정치 권력을 좀 잃었던 사림들은 소원과 향약을 통해서 끝끝내 중앙정계를 장악하게 되죠. 선조 때 이제 중앙정계를 장악하게 되는데 곧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척신 정치의 잔재청산, 이조 전랑직 문제 등으로 갈라졌다고 그랬죠. 이랬는데 곧 동인은 또 정예림 모반 사건을 계기로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정예림은 본래 동인이었는데 중간에 서인으로 입장을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동인들에겐 거의 배신자였던 거죠. 스승을 배신했다. 뭐 이렇게 하면 성리학에서는 완전히 군사부 일체인데 완전히 그 뭐 파렴치한 놈, 반인륜적인 사람처럼 매장됐을 겁니다. 이 정예립의 모반 사건을 계기로 서인들이 이제 정치적 위기에 빠졌는데 동인들이 이 서인들을 강력하게 공격하자고 하는 강경파 북인들과 그래도 온건 좀 서인들에 대해서 너무 같은 붕당인데 서로 같이 정치해야 될 파트너인데 너무 세게 탄압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남인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북인의 스승은 조식이었고요. 남인들은 이황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진전쟁이 터졌고 주로 이렇게 의병투쟁에 열심히 참여했던 북인들이 정권을 장악해서 전후 복구 사업을 하게 되고 이들의 지지를 받아서 광해군이 집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광해군이 인조 반정으로 몰락하면서 북인도 정치적으로 몰락하게 됩니다. 밑에 표를 좀 완성해 볼까요? 동인들이 정예림 모반 사건을 계기로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지게 되고 이 북인은 광해군 때 집권했으나 광해군의 몰락과 함께 정치적으로 몰락합니다. 그리고 서인과 인조 반정을 주도했던 서인과 일부 남인들이 이제 정치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붕당 정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대인배라는 걸 인정하고 양쪽이 벗으로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공존하자라는 취지가 강하죠. 그래서 서로 소원들 자기 스승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론을 만들어내고 서로 이렇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건이 정치적 라이벌로서 대표적으로 서로 자웅을 겨뤘던 게 예송 논쟁. 예의 범절에 대한 송사라고 할 수 있겠죠. 예송 논쟁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바로 밑에 그림에 있죠. 이분 효종 때문에 그랬습니다. 효종 때문에. 효종이 왜요? 효종이 바로 정통성에 좀 문제가 있는 분이었죠. 효종의 아버지는 삼전도에서 치욕적인 항복을 했던 인조. 인조의 큰아들은 소현세자. 근데 이 소현세자가 죽게 되면서 둘째였던 복림대군이 차남으로서 왕위에 올랐으니 이분이 효종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적장자가 아닌 사람이 왕이 됐는데 이 효종께서 돌아가시자, 효종이 죽자 서인들은 적장자가 아니니 뭐 상복을 얼마 동안 입어야 되느냐라는 논쟁에서 1년만 입으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1년설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고 당시 야당이었던 남인은 세력이 좀 약했던 남인은 왕에게 좀 잘 보이고 싶었나 봐요. 아무리 그래도 좀 차남이어도 왕 아니었느냐 3년은 입어야지 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효종 입장에서는 안 됐지만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힘이 좀 파워가 셌던 서인들의 입장이 반영되면서 이제 첫 번째 예송 논쟁에서는 서인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 효종의 부인께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효종비가 죽자 서인들은 이번에도 정통성 문제를 주장하며 9개월만 입으면 된다라고 주장했고 남인들은 1년은 상복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 현종이 자기 어머니를 무시하는 서인 대신에 자기 어머니를 정통성 있는 왕비로 좀 추켜 세워졌던 남인 편을 들어줬던 거죠. 이로써 두 번째에서는
남인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붕당 간의 이런 갈등 속에서 예성 논쟁 속에서 붕당 간의 대립이 점차 격화된 거죠. 그다음 이제 진짜 이제 막장은 붕당 정치가 변질되는 것은 숙종 때부터입니다. 숙종 때는 황국이 3번이나 발생합니다. 경신황국, 기사황국, 갑술황국이 그것인데요. 황국이라고 하는 것은 급격하게 정치적인 국면이 바뀐다. 정치적인 국면이 전환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숙종은 서인과 남인을 번갈아 가면서 집권시켜줬어요. 근데 이분은 숙종 스타일이 이래요. 이번에 내가 너 밀어줄게. 확실하게. 밀어줄 때는 확 밀어주고 뺐을 때도 확실하게 뺏어버리죠. 밀어줄 때는 100% 밀어주고 뺐을 때는 하나도 남겨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패배하게 되는 붕당은 정치 논쟁에서 패배하게 된 붕당은 가혹하게 탄압받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처음에 경신황국이 일어났을 때 남인들이 몰락하게 됩니다. 이 경신황국은 서인들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데요. 이때 남인들을 좀 강경하게 탄압했다는 주장이 노론, 좀 온건파가 소론이었습니다. 온건파 소론을 이끌고 있던 사람은 윤증, 강경파였던 노론의 지도자는 송시열이었습니다. 더 따라 올라가 보면 이이 그리고 더 올라가서는 성혼 등으로 이어집니다. 항맥이 이렇게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특정 붕당이 몰락하게 되고 한쪽은 권력을 다 장악하게 되다 보니까 특정 붕당이 정권을 독점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우리 벗이니까 정치를 공존합시다 라고 하던 붕당의 시대는 가버리고 붕당이 부정되고요. 나는 대인배, 너는 소인배, 나 살고 너 죽어야 돼가 돼버리는 거죠. 이러면서 공정한 언론 기능이 상실됩니다.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의 3사는 공론을 이끌던 그런 모습보다는 자기 세력이나 자기 집안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죠. 요즘으로 따지면 가짜 뉴스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겠죠. 이런 와중에도 전체적으로는 노론 중심의 일당 전제화가 지속됩니다. 숙종이 노론 일색으로 너무 가는 것 같자 이번에 남인을 키워주기 위해서 희빈 장씨, 장희빈 이야기 아시죠? 희빈 장씨와 연결됐던 남인들에게 힘을 몰아주고 서인들을 몰아내게 되죠. 이 바로 기사환국. 그랬다가 이제 장희빈이 물러나고 희빈 장씨가 약해지고 다시 이렇게 인현왕후가 복권되면서 서인들이 권력을 잡게 되죠. 이런 걸 갑술황국, 이런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극심해지는 붕당 간의 이런 활동들 때문에 숙종도 탕평교지까지 내립니다. 탕평교서를 내려서 싸우지 말아라. 나 공정하게 등용하겠다라고 했지만 제대로 실시되지는 못했습니다. 숙종의 교체 탕평. 그 다음 이제 탕평 정책을 펼친 임금은 영조와 정조인데요. 영조의 탕평책은 한마디로 말해서 완론 탕평. 제가 밑에 그림으로 좀 표현해 봤습니다. 정조의 탕평 정책은 한마디로 말해서 줄론 탕평이었습니다. 영조의 탕평책과 정조의 탕평책을 구분해 본다면 여러분도 혹시 완자라고 하는 음식 먹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고기를 막 다져가지고 다져서 도대체 내용이 무슨 고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맛있네 라고 하는 거 무슨 고기인지 모르죠. 영조는 자기가 탕평당을 하나 만들어서 각각 신하들에게 너희 붕당의 색깔을 죽여라, 없애라. 그래서 요 색깔이 없는 무색무취 상태로 만들어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다라면 정조는 준엄하게 줄론 탕평 너희 색깔을 분명히 살려라 말하는 좀 그런 좀 대비되는 탕평 정책을 펼쳤습니다.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색깔을 죽여서 모두를 하나로 만들던 줄론 탕평처럼 분명히 하고 내가 줏대 있게 다 골고루 쓰겠다고 하든 골고루 썼기 때문에 탕평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조는 그 출발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통성,
좀 약간 취약했습니다. 왜냐하면 숙종 임금, 아버지였던 숙종 임금의 아들로 이복 형님이었던 세자가 있었죠. 경종 임금이 있었습니다. 장희빈의 아들이죠. 근데 경종은 좀 몸이 약해서 그런지 일찌감치 좀 오래 왕을 못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영조가 왕이 됐는데, 영조가 왕이 되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게 노론들이 영조를 많이 좀 지지를 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경종은 소론의 지지를 많이 받았고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영조는 정치 세력 간의 균형, 탕평을 통해서 탕평을 하면서 왕이 정치를 주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죠. 그래서 붕당의 리더로서 정치에 나서지 않으면서 배후에서 붕당을 조종하고 있었던 산림의 존재를 부정하고 붕당의 그 근거지였던 서원을 많이 정리해버립니다. 그리고 3사 관리의 추천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조 전랑 그런 특혜를 폐지시켜버리죠. 어느 정도 왕권이 강화되자 이제 영조는 백성들의 군역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군포를 한 필로 줄여주는 균역법을 실시하고요. 지나친 형벌, 가혹한 고문이나 형벌은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사형수 같은 경우는 삼심제를 실시하고요. 그리고 억울한 일 있으면 이야기해라 신문고를 부활시킵니다. 속대종과 같은 법전도 정비하고 동국문헌 비고와 같은 책자들도 편찬하게 됩니다. 왕권은 강화되었지만 영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지지했던 노론 세력에게 의존하는 정치를 펼치게 되죠. 그게 이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소론 강경파였던 이인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 반란도 일으켰었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 자신을 지지해줬던 노론 세력에게 마지막에 좀 의존하는 정치 모습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론과 좀 친하게 지냈다고 의심되어졌던 자신의 아들 사도세자를 뒤죽여 갖춰 가도 죽여버리는 안타까운 사건까지 벌어지는 거죠.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을 목도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큰아버지의 아들로 입적돼서 겨우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정조는 외척과 황간 세력을 제거하고 자신이 주관을 뚜렷이 갖고 골고루 등용하겠다고 하는 줄론 탕평 정책을 펼쳐서 노론, 소론, 남인 등을 고루 등용했습니다. 먼저 정책 자문기구로서 규장각을 설치하고요. 왕실 도서관이었던 규장각을 설치하고, 이 규장각에서 처음으로 관리가 된 젊은 신하들을 공부시키는 초계 문신제, 어린 병아리들은 열심히 공부를 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정책을 보좌하는 인재풀로 만들었던 정책을 실시했고요. 무엇보다도 노론이 5군영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자신의 친위 부대가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무려 3번이나 암살의 위기를 겪었던 임금답게 군사권을 자기가 장악하려고 했죠. 그래서 장룡영이라고 하는 군대를 만들어서 절반은 수원 화성에, 절반은 서울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수원 화성을 건설해서 자신의 정치 군사적인 근거지로 삼았고요. 개혁정치의 중심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곳에 뭐 상권을 만든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펼쳤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선생님이 설명을 좀 잘 못하겠네요. 지방 제지 사족들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수령권을 강화시켰는데, 향사례와 향음주례 같은 행사를 수령이 주재하도록 했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서 시전 상인들의 특권, 그 특권이 뭐였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금난정권을 폐지시켜버리고요. 자유롭게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내 통공을 실시합니다. 공노비 해방을 추진했는데 결국 이제 그의 아드님이었던 순조 원년에 공노비는 해방됩니다. 서울들을 규장각의 검소관으로 대거 등용시키기도 하고요.
법전인 대전 동포현을 간행하기도 합니다. 정조는 붕당 간의 대립을 완화시키고 정치 권력을 왕과 주변의 소수 권력의 집단에 좀 집중을 시켰습니다. 왕권이 강화되긴 했는데 안타깝게도 정조가 좀 일찍 죽으면서 이 막강해진 왕권을 어린 왕이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고 정조가 자신의 측근들에게 왕을 잘 보좌해달라고 했는데 그 측근들이 세도 가문이 되어버리죠. 세도 정치가 전개됩니다. 시간이 없네요. 오늘은 여기까지.